안녕하세요 여러분.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불이요? 노래.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실물 세미나는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막 발표하는 걸 긴장을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발표를 잘하지도 않아가지고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여기서 좀 그 리더라는 직책이 있다 보니까 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분량 조절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PPT가 거의 100장인데 제가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집에 안 보낼 수도 있긴 한데요. 빨리 끝내보도록 제가 스톱워치를 켜고 아무리 길어도 30분이 안 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클라우드 비용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우리 집에 온프레미스 서버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이번에 되게 상당히 테크적인 주제를 좀 준비를 했고 주변에서 약간 무언의 압박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서버 구축을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가지고 거의 3-4개월 동안 만든 경험이었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 만 23세고요. 네, 만으로 23세고 소프트웨어학부 20학번이고 전 융특 그리고 빅데이터 융합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졸업사진인데 졸업은 못했고 4학년 지금 재학 중이고요. 경특으로 백엔드랑 인프라 개발을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GDSC는 1기 때부터 하고 있고요. 유어슈에서 백엔드 바이스 리드로 스파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어슈 백엔드 뽑고 있는데 같이 스파이 하실 분 뭐 여기서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GDSC는 열심히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관심 분야는 이제 1, 2, 3번이 있죠.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빅데이터 쪽이고요. AI는 일단 빅데이터 쪽이라 넣었는데 일단 관심 정도만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브옵스 그리고 백엔드 이런 순서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관심 분야 기술 스택 이런 것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 저게 뭐야 하시겠지만 빅데이터에 그래서 뭐 저러한 것들이 있고 뭐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사실 관심 분야고 다 허수입니다. 이 정도밖에 제대로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어떻게 서버를 구현했고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 아까 말씀드렸죠. 온프레미스 서버 만들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수강 대상은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다루는 기술이 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관심이 없으면은 좀 사용할 일도 없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네, 손님이 오셨네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수강 대상은 엔진엑스, AWS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난이도 조절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내용은 온프레미스 서버 구현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클라우드를 두고 그 온프레미스 서버 저는 이제 홈랩이라고 부르는데 왜 홈랩을 만드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계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 2-3년 전에 이제 제가 AWS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던 시절 이제 클라우드를 써보자 하면서 이제 야심차게 뭐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한 아키텍처들 공부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AWS 공부를 저런 아키텍처를 막 만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분명 공부는 정말 잘 되었지만 이게 단점이 있었어요. 네, 이게 실제 제가 받은 청구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월 평균 거의 12만 원이 나갔어요. 네, 분명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제 정작 이렇게 받은 거는 월 평균 12만 원의 돈이 나가니까 이게 도저히 유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공부용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내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프로젝트보다 클라우드 비용이 너무나 커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저렇게 안 하고 그냥 EC2 하나 띄우고 그냥 뭐 엔진엑스 같은 걸 라우팅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 당시에 저는 이제 공부와 프로젝트를 좀 동시에 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어서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되게 많고 복잡한데 클라우드 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려워서 좀 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1년 전에 약간 좀 제가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술 스택 구조도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혼자 개인 프로젝트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1년 전에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기술 스택들 있죠. 저게 다 하나하나가 서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서버가 거의 한 뭐 8, 9개, 10개가 필요한데 저거를 클라우드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걸 다 클라우드로 올리면 제가 볼 때 월 한 50만 원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도저히 못 하고 있다가 이걸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레퍼런스가 있는 프로젝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게 주식이거든요. 주식 데이터 이제 파이프라인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걸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좀 온프레미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온프레미스 구현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인공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거든요. 제 예전 노트북인데, 제 대학 입학하고 제 처음으로 산 제 노트북입니다. 삼성 갤럭시북 E5 1세대. 그래서 고양이는 귀여워서 넣었고요. 이제 2020년에 사서 2년 동안 잘 쓰다가 여기 보시면은 좀 문제가 있죠. 화면에 음료수를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또 화면 나오긴 해가지고 한 2달 쓰다가 이제 못 버티겠어서 좀 슬프지만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삼성은 그래도 AS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니까 그냥 디스플레이만 갈면은 20만 원인가 주면 된다고 했는데 되게 슬펐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오래 쓰기도 했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한번 잘해보자. 괜찮아 하고 지불하고 다시 잘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노트북이 한 달 만에 또 이번에 완전히 반파가 됐어요. 이게 그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그때 자동차에 제가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그 뒷좌석에 이렇게 그 바닥에 세워놨는데 아버지가 그 시트를 뒤로 밀면서 이제 구부러져가지고 한 달 만에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달 만에 저렇게 되니까 되게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디스플레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합판이 약간 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서 또 AS 센터에 갑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그때 고쳐주셨는데 이게 합판이 휘긴 했는데 그래도 회로는 문제가 없어서 상판만 갈면 된다 해서 그때 또 이제 30만 원을 주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새 노트북 살 여력도 없고 막 과제 이런 거 하던 때여서 30만 원을 주고 바로 교환을 했는데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당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학기 끝나고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안 팔렸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사실 이 중고차로 보면은 반파 침수차잖아요. 이게 팔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싸게 올렸는데도 안 팔리더라고요. 동작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이때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그때랑 좀 맞물려서 그냥 아예 내가 이거 내 서버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온프레미스 구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노트북 사양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 노트북이죠. 갤럭시북 E5 1세대 6코어 CPU에 8GB 메모리, 512GB SSD에 지포스 외장 GPU까지 있는 오버워치가 돌아가는 상당한 사양의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올렸을 때 굉장히 낮게 잡긴 했는데 사실 저 정도 스펙만 줘도 돌아는 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운영해서 쓰기는 굉장히 작은 리소스긴 하지만 그냥 개발용 정도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또 AI 넣을 때 사실 GPU가 필수인데 마침 노트북에 GPU도 달려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구조의 홈랩 아키텍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쿠버네티스로 홈랩을 구축하신 어떤 그 방법을 이제 설명해 놓은 블로그 글이 있어서 그걸 많이 참고하면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세 개가 쿠버네티스 쪽이고요. 서버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그 밖에 DNS나 네트워크 설정하는 곳인데
저 그림을 이해하려면 일단 쿠버네티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오늘 세미나의 좀 메인 주제 중 하나죠.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쿠버네티스 소개만으로도 세미나를 뭐 5-6번, 뭐 10번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쿠버네티스에 대해 정말 기본 개념, 정말 이게 뭔지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짧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쿠버네티스 들어보신 사람 있으신가요?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컨테이너 기반 도커죠. 네, 도커가 좀 익숙하실 텐데 도커 기반의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어떤 서버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이 난해하긴 한데 쿠버네티스를 이해하려면 또 컨테이너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의 약간 흐름인데요.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피지컬 컴퓨터에 바로 앱을 올려서 사용하다가 이제 점점 가상 환경에서 하이퍼바이저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좀 가상화해서 운영하고 이제 요즘 최근에는 거의 컨테이너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을 활용해서 컨테이너 런타임은 이제 OS 리소스를 다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장점이 있어서 컨테이너 기반의 배포 환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컨테이너에는 이제 이미지랑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파일을 좀 표시를 한 패키지고 도커 파일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빌드를 해서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를 빌드해서 실행을 하는 게 컨테이너고요. 컨테이너는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서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커 파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이제 보시면 파이썬 서버를 실행하는 도커 파일이죠. 그래서 이걸 빌드해서 서버를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일단은 환경 일관성, 제한성 보장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운영 체제에서든 동일한 실행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개발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확장성이라든가 뭐 애플리케이션 격리, 뭐 빠른 시작과 종료, 클라우드 이동 용이성 같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미지랑 컨테이너만 사용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미지를 이제 배포를 했는데 만약 배포가 잘못되거나 컨테이너 실행 중에 뭐 어떤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미지 새로 코드를 배포해서 이미지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던가 이럴 때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위해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정의를 보면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배포와 스케일링 그리고 관리를 위한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이제 말 그대로 저희 어떤 뭐 오페라 같은 거 할 때 지휘자가 뭐 오케스트레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을 약간 지휘하는 관리하는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개발을 했고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픈 소스이고 현재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버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커 이런 거 쓸 때.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배포 관리 자동화, 고가용성, 확장성,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코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관리도 하고 배포를 할 때 애플리케이션 현재 상태랑 내가 요구한 상태를 일치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툴인데요. AWS EKS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쿠버네티스가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상당히 복잡한데 요거를 빠르게 대충 뭐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가운데가 이제 API 서버, 후브 API 서버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애가 스케줄러, etcd,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얘네들은 다 전부 하나하나가 각각의 개별 컨테이너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노드가 있죠. 노드가 하나의 컴퓨터 서버로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쿠버네티스는 클러스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서버가 이제 클러스터에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도 여러 개 있고 노드마다 또 쿠블렛, 쿠브 프록시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돌아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쿠버네티스의 기본 동작 원리인데요.
먼저 왼쪽부터 반 잘라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애쉬D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애쉬D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고 뭐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모든 정보를 얘가 저장하고 있어서 나중에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롤백을 한다던가 복구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API 서버라는 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중앙 서버고 하는 역할로는 이제 모든 이제 API 통신을 얘가 담당합니다. 애쉬D와의 통신도 하고 사용자가 클러스터 내 컴포넌트나 외부 컴포넌트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HTTP API를 사용을 해서 이제 뭐 리소스 생성, 뭐 외부 네트워크 처리 이런 것들 얘가 다 도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써 있죠. 컨트롤 플레인이 마스터 노드인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노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에서 이러한 친구들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스케줄러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파드라고 하는 파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노드에 실행시킬지 스케줄링하는 친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PI 서버랑 통신을 해서 실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러 매니저가 있는데 컨트롤러 매니저는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들의 이제 상태를 감지하고 원하는 상태로 다시 배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컨트롤러가 있긴 한데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를 패키징을 해서 단일 프로세스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노드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컨트롤 플레인 마스터 노드랑 이제 통신을 하는 워커 노드 친구들이 있는데 워커 노드에 이제 쿠블렛이랑 쿠브 프록시라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쿠블렛은 이제 모든 워커 노드에서 실행되는 에이전트고요. 컨테이너 뭐 생성, 삭제, 뭐 상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API 서버랑 통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쿠브 프록시는 이제 모든 워커 노드에서 실행되는 네트워크 프록시로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걸 담당을 하고 이 쿠버네티스는 이 클러스터 내부에서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만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부 IP나 DNS를 또 자기네들이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막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쿠버네티스가 러닝 커버가 있는 툴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전체적인 좀 실행 환경을 보여드리자면은 kubectl은 그냥 명령어고요. 먼저 어떤 서버를 올리고 싶어라고 HTTP 이제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이제 아까 말했던 큐브 API 서버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컨트롤러 매니저한테 이제 보냅니다. 그럼 컨트롤러 매니저가 이제 추가 리소스를 어떻게 생성할 건지를 이제 정리해서 API 서버에 다시 응답을 해주고 그럼 얘가 다시 스케줄러에 보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노드에 배치할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API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이제 어떤 노드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올릴지 정해졌으니까 이제 워커 노드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스케줄링할 워커 노드의 쿠블렛에 이 예약된 리소스를 요청을 하면은 그 쿠블렛을 통해서 워커 노드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는 거고요. 생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애쉬D라는 저장소에 이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됐어라고 상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용자에게 리소스가 생성이 됐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방대한 도커 이미지 서버 프로세스들이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되고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굉장히 길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애가 파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스프링 부트든 페스트 API든 뭐 웹이든 서버 하나가 돌아가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컨테이너의 집합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파드와 컨테이너는 보통 1대1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애플리케이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신 서비스, 통신 네트워크나 통신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는 이제 선언형 접근과 명령형 접근이 있는데요. 선언형 접근은 이 YAML 형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올릴 건지를 정리해 준 다음에 정리해줘서 이거를 적용하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한 엔진X 서버를 올리는 파드 YAML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언형 접근이 싫다라고 하면은 명령형 접근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ubectl에서 run 명령어를 통해서 그냥 요 명령어가 요 YAML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선언형 접근으로 YAML 파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서비스는 이제 클러스터 내부 외부에서 팟으로 접근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설정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타입들이 있고 또 클러스터 IP, 로드 포트, 로드 밸런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팟과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YAML 파일로 관리되고 선언형 접근, 명령형 접근 둘 다 가능하고요. 레플리카 셋이라는 게 있는데 레플리카 셋은 이제 사실 보통 실제 운영 환경 보시면은 서버를 하나만 올리지 않잖아요. 이제 나중에 분산 시스템이라든가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하고 한다던가 그런 식의 동작이 필요한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레플리카 셋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를 예로 들면 레플리카 셋을 3으로 설정하면 스프링 부트 파드가 3개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디플로이먼트라는 애가 있는데요. 제목을 수정을 안 했는데 디플로이먼트라는 애가 있는데 레플리카 셋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플로이먼트가 이제 최종적인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디플로이먼트에서 레플리카 셋도 설정하고 이제 파드 설정도 하고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랩업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파드가 아니라 디플로이먼트를 구성해서 배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저 롤링 업데이트라고 해서 쿠버네티스에서는 서버가 다운되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롤링 업데이트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선언형 접근, 명령형 접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레플리카스도 설정할 수 있고 여기 밑에 템플릿 스펙에서 이제 컨테이너도 아까 여기 파드 스펙이랑 똑같죠. 그래서 파드랑 레플리카를 동시에 설정해서 실행하는 YAML입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단위예요. 이거를 사용해서 배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그레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실제 외부에서 내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끔 이제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보통 그래서 AWS 같은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ALB 같은 친구로 구현을 해서 실제 내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동작을 하고요.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다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친구들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리소스들이 있고 이거를 하나하나 조합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배포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커스터마이즈와 헬름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배포할 때 사용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오늘 단계에서는 알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사실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뭐 AWS라든지 GCP라든지 애저라든지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온프레미스 베어메탈이나 온프레미스에서도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사실 설치는 상당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사용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API 서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처리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동작을 한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AWS, EKS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 서비스를 사용해서 데브팀은 이렇게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이미지 배포를 하고 VPC 안에 이런 식으로 EKS 서버를 구성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쿠버네티스의 장점이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장성은 정말 사실 러닝 커브가 있어서 처음에 공부하고 적용하는 건 어려운데 한번 적용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확장 축소나 뭐 대형 이런 것도 굉장히 코드로 빨리 할 수 있고 자동화도 이제 저희 코드로 아까 선언형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잘 할 수 있고 이식성도 좋습니다. 아주 그 이식성도 클라우드 간에 그냥 코드만 넘겨주면 돼서 굉장히 좋고 효율성도 그 리소스 같은 것들 전부 하나하나 지정해 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약간 하나의 작은 어떤 클라우드 AWS 같다라고 저는 조금 느끼는데 사실 상당히 복잡한 도구라서 웬만한 기업이 아니면 잘 안 쓰기는 하지만 오히려 학생 개발자라면 장점이 많은 도구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쿠버네티스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온프레미스 서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 구조를 제가 채택을 했는데요.
먼저 아까 그 노트북 있죠? 이거 고친 노트북입니다. 화면 깨끗해졌죠? 여기 보시면은 하판이 조금 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실행할 때 F2키 연타하면은 바이오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티켓팅 할 때처럼 엄청 연타해서 바이오스에서 우분투로 싹 밀어줬고요. 윈도우에서. 그다음에 쿠버네티스를 설치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공식 문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공식 문서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쿠버네티스 사용할 때도 공식 문서 정말 많이 보고, 그래서 설치 자체는 그 문서대로 따라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분투에 설치를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제 네트워크에서 제 노트북에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메인을 하나 샀습니다. DNS 설정을 해서 한곤장.com이라는 도메인을 하나 샀고,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DNS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고, 저 IP는 저희 집 IP인데요. 가렸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네트워크를 공유기로 하면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공유기가 한번 껐다 켜지면은 그 IP가 바뀌어 버려요. 공유기가 고정 IP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IP가 바뀌어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DDNS라는 설정을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IP가 바뀌면 그거를 자동으로 적용해서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면은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올려주는 친구인데, 그런 설정도 해줬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테스트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워킹 에러 뜨는데, 에러는 제가 아직 호스트 구성을 서버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고,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연결 설정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일단 메탈LB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그레스 있죠. 실제 클라우드에서는 뭐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같은 걸 사용해서 바로 인그레스를 사용하면 되는데, 실제 홈랩으로 구성을 할 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이 메탈 로드 밸런서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 외부 네트워크랑 클러스터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각 서비스별로 이제 내부 IP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내부 IP로 실제 내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서비스를 이렇게까지 설정하면 샘플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야멜과 비슷하죠. 그래서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인그레스 이렇게 세 개만 딱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보시면은 지금 게임 2048이라는 친구가 있죠. 제가 정말 애용하는 이미지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거를 이제 저기 컨테이너에 이미지 그 링크만 설정해주면 바로 올라가서 80 포트로 웹 서비스를 하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파일 바로 요 쿠버네티스 상에서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제 kget 파드 명령어인데,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파드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부 러닝이고, 맨 아래 보시면은 게임 2048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결국에 제 게임 웹서버 테스트 웹서버로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근데 아직은 동작을 안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로드 밸런서는 내부 IP를 사용하거든요. 공유기의 내부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내 공유기의 외부 IP랑 그 내부 IP를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엔진X랑 포트 포워딩을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 집은 KT를 써서 이렇게 포트 포워딩 그 공유기마다 달라요. 설정이 이렇게 KT 포트 포워딩 설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443이랑 22번을 제 노트북 내부 IP로 연결을 해서 매핑을 해줬고, 그리고 엔진X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테스트를 보시면 도메인이 test.한곤장.com이면은 저 내부 IP로 프록시해서 보내라라는 그냥 간단한 설정이고요. 그래서 443으로 들어온 애를 이제 80 포트로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웹 서버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test.한곤장.com이죠. 제가 오늘 그 노트북 열어놓고 와가지고 실제로 직접 들어가 보셔도 지금 열리거든요. 궁금하시면 열어보셔도 되고요. test.한곤장.com 안 열리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네. 아마 열리나요? 네. 게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너무 많이 열면 안 돼요. 저희 집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 노트북 상태입니다. 한켠에 이제 서버 자리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거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뭐가 엄청 많이 돌아가죠? 네, 그래서 요거를 거의 열심히 해서 이제 이런 상태로 만들어놨고, 요거 하는데 거의 3-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 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홈랩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이용을 해서 예전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 구조로 결국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 오른쪽 부분 있죠, 쿠버네티스 부분은 사실 없어도 돼요. 왜냐면 쿠버네티스는 상당히 복잡하고 무거운 툴이고요. 러닝 커브도 상당히 높고 그냥 간단한 개인 프로젝트나 그냥 작은 서비스 운영하는 회사라면은 쿠버네티스는 그냥 무조건 오버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실제 테크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요, 99% 확률로 진짜 쿠버네티스 쓰지 마세요라는 세션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여러 서비스가 상호작용해서 좀 하나의 크고 복잡한 MSA 같은 걸 이루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면 정말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생태계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백엔드랑 클라우드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은 그냥 한 번쯤 맛보기 정도로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분투가 아니더라도 그냥 맥이나 윈도우에 미니 쿠브라고 있거든요. 그냥 로컬로 가볍게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보편적으로는 쿠버네티스 없이 그냥 아까 우번투 서버에 그냥 서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고 엔진엑스만 설정해 주면은 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냥 단순히 웹서버용이면 그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걸 그래서 온프레미스 서버를 구현하는데 1달 정도 걸렸고, 아까 그 서비스 올리는데 3달 정도 걸렸는데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결국 끝내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굉장히 정말 큰 경험이었어서 꼭 세미나에서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끝냈습니다, 방학 동안. 그래서 저거를 다 성공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시간 보시면은 이게 이 사진이 저번 주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세미나에서 발표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쿠버네티스가 아니더라도 오늘은 이제 쿠버네티스 좀 소개해드리려고 쿠버네티스 껴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쿠버네티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만약에 본인이 좀 남는 PC가 있다거나 웹서버가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집에 생각보다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쿠버네티스 안 쓰면.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만들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의 교훈이고요. 네, 그거 하는 게 개발자니까 좀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30분이 조금 넘었네요.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량 조절에 실패했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Q&A 있으시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